네, 반갑습니다. 조코피티브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또 NBA 소식들을 여러 가지 모아봤는데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바로 제이슨 테이텀입니다. 보스턴 셀틱스를 대표하는 슈퍼 에이스인데 테이텀이 벌써 7년 차입니다. 그래서 제이슨 테이텀이 맨 처음에 보스턴에 왔을 때 멤버가 상당히 좋았죠. 고든 헤이워드도 있었고 본인이 많이 뛸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테이텀이 맨 처음에 보스턴에 갔을 때는 상당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피닉스 선즈를 가고 싶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테이텀이 에이스로 거듭났고 또 제이슨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함께 뛰면서 팀이 최전성기를 달렸습니다. 또 오자마자 팀 성적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또 본인들이 또 잘 성장을 했고 제이슨 테이텀이 계속해서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을 하면서 NBA 역사상 7년차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플레이오프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가 레리 버드이고 3위가 마이클 조던인데 레리 버드와 마이클 조던은 1라운드를 7전 4선승제가 아니라 1라운드를 5전 3선승제로 보낸 선배들이죠. 그래서 경기 수가 다소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테이텀의 현재 7년차 최다 득점 기록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래서 레리 버드와 조던을 제쳤고 마이클 조던은 저 2425점을 한 70경기 정도 만에 기록을 했습니다. 테이텀과 레리 버드는 다 100경기가 넘었는데 어쨌든 셋 다 아주 위대한 그런 기록을 세우고 있으면 분명하죠. 자, 이번 2024 플레이오프 현재 기록을 살펴보면 13경기 치렀습니다. 그래서 40.3분을 플레이를 했고요. 26점 그리고 10.2 리바운드 5.8 어시스트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필드골과 3점이 떨어지긴 합니다. 자, 하지만 현재까지 팀을 플레이오프 13경기 치르면서 11승 2패로 이끌고 있잖아요. 1라운드, 2라운드 4승 1패 그리고 현재 컨퍼런스 결승 3승. 그래서 13경기 치르면서 에이스가 26득점, 리바운드 10개, 어시스트 6개 그리고 수비에서도 제 몫을 해내는데 단순히 저 필드골 효율로 테이텀을 깔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이슨 테이텀이 오히려 좀 과소평가받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다방면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득점만 테이텀이 만약에 신경을 썼던 구조라면 혹은 테이텀의 수비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공격에 몰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저는 제이슨 테이텀의 이런 기록이나 혹은 효율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이슨 테이텀의 플레이를 보면 플레이 메이킹도 하죠. 수비도 하죠. 리바운드 10개씩 걷어내죠. 이런 플레이들 때문에 사실은 공격에만 몰빵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보스턴의 환경이 척박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테이텀이 다재다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이슨 테이텀이 만약에 팀을 파이널 우승으로 이끌고 또 본인이 파이널 MVP까지 거머쥔다면 테이텀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일만 남아있겠죠. 자, 그리고 클리블랜드와 도노반 미첼, 자, 이 둘 간에 굉장히 많은 소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클리블랜드는 일단 도노반 미첼에게 당연히 맥스 계약을 제시를 할 텐데 만약에 도노반 미첼이 연장 계약을 거부했을 때, 그러니까 연장 계약이 무산될 때는 트레이드를 고려하겠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도노반 미첼에게 맥스 계약을 제시하는 것도 당연하고 만약에 슈퍼스타에게 거절을 당했다면 당연히 그 슈퍼스타가 그냥 걸어나가게끔 해서 안 되겠죠. 반대급부라도 받아와야 되고 도노반 미첼은 트레이드로서도 자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처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도노반 미첼은 올 시즌에 부상 때문에 55경기밖에 뛰지를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35.3분을 활약하면서 26.6득점, 5.1 리바운드, 6.1 어시스트, 필드골 46, 3점 36% 이상, 스틸도 1.8개고요. 팔이 길다 보니까 별명이 스파이더인데 블락샷도 0.5개씩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나이도 최전성기고 그리고 클리블랜드 같은 이런 소도시에 또 도노반 미첼급 슈퍼스타가 오긴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맥스 계약을 체결할 텐데 미첼도 급할 건 없어요. 아직까지 감독이 선임되지 않았고 또 어떤 감독이 오느냐에 따라서 도노반 미첼의 그런 계획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트레이 영보다 디존테 머레이를 더욱더 높이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CJ 맥컬럼과 함께 페어링을 해야 되는데 트레이 영, CJ 맥컬럼이면 이거 수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디존테 머레이는 사실 신장은 2번이고 그 다음에 수비력도 당연히 평균 이상은 되고 그리고 CJ 맥컬럼의 작은 사이즈, 허약한 수비력을 채울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트레이 영은 올 시즌 부상 때문에 54경기밖에 뛰지를 못했습니다. 평균 25득점에 10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지만 필드골은 43%. 또 수비가 워낙 약합니다. 450명 NBA 선수 가운데 수비를 가장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반면 디존테 머레이는 6피트 5인치예요. 그래서 키가 196cm 정도 되는 아주 장신가드입니다. 올 시즌 딱 4경기밖에 안 빠졌어요. 78경기 뛰면서 22.5득점, 6.4 어시스트, 리바운드도 5개 이상. 또 3점도 굉장히 디존테 머레이가 풀업 3점을 많이 던지거나 스텝백을 자유자재로 던지는 유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흔히 말하는 슈팅 바보도 아닙니다. 3점이 36.3%고 그리고 사실 이 디존테 머레이는 훨씬 쌉니다.
트레이 영보다. 그래서 다음 시즌 기준으로 디존테 머레이는 25.5mm인데 트레이 영은 43mm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봉의 차이도 아주 큽니다. 흔히 말하는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같은 경우에는 디존테 머레이가 더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현재 뉴올리언스는 브랜든 잉그램 그리고 요나스 발렌슈나스와는 이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트레이드 대상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브랜든 잉그램 혹은 요나스 발렌슈나스가 골자가 된 그 트레이드를 단행할 텐데, 일단 애틀란타는 현재 1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렉스 사르를 지명했을 때 팔 수밖에 없는 선수는 결국 팔 수밖에 없는 선수가 클린트 카펠라입니다. 그런데 카펠라 단독으로는 팔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트레이 영 혹은 디존테 머레이를 패키지로 묶는 그런 빅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뉴올리언스로 만약에 행선지를 옮기는 선수가 생긴다면 그건 영보다는 머레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클리퍼스는 폴 조지에게 카와이 레너드 수준의 계약 규모를 제시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LA 클리퍼스는 더욱더 셀러리 캡이 막히게 되는 구조가 되겠죠. 이제는 세컨드 에이프런 제도까지 생겼기 때문에 무턱대고 사치세를 내면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세컨드 에이프런을 초과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그런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필라델피아가 아무리 구단주에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신중하게 셀러리 캡을 디자인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카와이 레너드급의 돈은 줄 수 없다. 그거는 결국 3년에 152.3밀, 그러니까 1년에 한 50밀짜리 돈을 줄 계획은 없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폴 조지가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기도 했고,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건강을 유지했지만 그 전까지는 4년, 5년 출석률이 한 65%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항상 건강에 대한 의문부호가 드는 선수고, 또 레너드에게 이미 3년에 152밀짜리를 질렀기 때문에 폴 조지에게 그 금액을 맞춰준다면 이거는 사실 굉장히 정신 나간 일이 될 겁니다. 자, 반면에 폴 조지의 새로운 행선지로 가장 가능성이 높이 대두되는 곳이 바로 필라델피아인데요. 필라델피아는 풀스케일 맥스, 그러니까 212밀짜리 4년 계약을 줄 수 있는 연봉 구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줄 의향도 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필라델피아가 폴 조지를 영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폴 조지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FA로 많은 돈을 땡길 수 있는 마지막 해일 텐데, 마지막 기회인데, 지금 폴 조지의 나이에는 3년, 4년, 1년이 중요하죠. 그리고 현재 또 필라델피아가 풀스케일 맥스를 주는 그 규모 자체가 4년이기 때문에 저는 폴 조지가 필라델피아로 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필라델피아 구단 역시도 폴 조지가 조엘 엠비드, 타이리스 맥시와 함께 뛸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핏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폴 조지가 이번 시즌에 74경기 뛰면서 22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5개 이상, 필드골 47% 이상, 3점도 41% 이상. 폴 조지 개인에게는 아주 훌륭한 시즌이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도 LA 클리퍼스에 남는 것보다는 필라델피아로 가서 맥시와 조엘 엠비드를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면 폴 조지가 그토록 원하는 챔피언 반지를 거머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올랜도 매직은 디러셀에게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올랜도 매직은 리그에서 가장 포인트 가드가 필요 없는 구단이긴 해요. 왜냐하면 빅 윙들, 자, 파울로 방케로와 프란츠 바그너가 모두 다 핵심 볼 핸들러들인데 이 선수들은 가드가 아니라 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키가 큰 그런 볼 핸들러를 쓰는 팀입니다. 따라서 정통 포인트 가드라든지 혹은 메인 볼 핸들러가 딱히 필요 없는 팀이긴 해요. 자, 하지만 지금 올랜도 매직은 아주 전망이 밝습니다. 왜냐하면 주축 선수들이 젊기도 하지만 셀러리 캡이 완전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레이 탐슨의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디러셀을 영입할 수도 있다고 루머가 도는 이유 가운데 하나죠. 그렇다면 올랜도 매직이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잖아요.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포지션, 해당 포지션, 취약 포지션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저는 디러셀이 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디러셀은 볼 호구가 아니에요. 내 손에 공이 쥐어지지 않아도 디러셀은 오프 더 볼, 그 다음에 컷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사이에 있는 그런 콤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랜도 매직과 아주 핏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즌 때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결정할지가 궁금하지만 옵트인해서 LA 레이커스에 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FA 재수를 택했기 때문에 1+1 계약을 했는데 아마 120% 옵트아웃 할 거예요. 자, 이번 시즌에 활약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플레이오프에서는 삽질을 했지만 커리어 베스트인 41.5%의 3점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올랜도 매직은 리그에서 3점이 가장 약한 팀입니다. 그래서 프란츠 바그너, 그 다음에 또 파울로 방케로와 함께 뛰기에 너무 좋은 그런 핏이기도 하고,
만약에 클레이 탐슨을 영입하지 못한다면 저는 디러셀이 대안이 아니라 사실은 클레이 탐슨보다 더 상위 호환의 계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클레이 탐슨보다 더 정확하게 3점을 던지고 클레이 탐슨보다 훨씬 더 나이도 젊고 또 훌륭한 플레이메이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뭐 경험 많은 베테랑이잖아요. 저는 올랜도 매직과 아주 궁합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즌 76경기 뛰었으니까 건강을 잘 유지했죠. 32.7분을 활약하면서 18득점, 어시스트 6.3개, 필드골 45.6%, 3점 41.5%. 젊고 전도 유망하지만 3점이 약한 올랜도 매직에게 딱인 조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 폴의 클리퍼스 유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카일 라우리에게도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LA 클리퍼스는 폴 조지와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할지가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크리스 폴은 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짧은 동행을 마칠 가능성이 높죠. 이제 6월 말이면 크리스 폴의 계약을 실행시킬 것이냐 아니면 비보장으로 바꿀 것이냐 골든스테이트가 결정하게 될 텐데 아마도 뭐 계약을 개런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런티하는 순간 30밀의 연봉을 폴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카일 라우리 역시도 필라델피아 고향에서 뛰긴 했습니다만 현재 여러 팀으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카일 라우리는 지난 시즌 60경기를 뛰었어요. 28.2분 활약하면서 8.1득점, 4.2 어시스트. 굉장히 뭐 기록이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노쇠화 단계에 접어든 포인트 가드가 가장 사실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야투 효율이거든요. 근데 카일 라우리는 괜찮았어요. 43.2%, 3점이 39.2%였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 폴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뭐 손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긴 했었습니다만 벤치에서 어시스트를 뭐 6개, 7개 뿌리는 선수는 리그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종 뭐 작은 키 때문에 매치업 사냥을 당하긴 하지만 여전히 또 훌륭한 수비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크리스 폴은 본인이 이제는 뭐 연봉을 굉장히 많이 벌었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뭐 개인 수상에 대한 욕심이나 기록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다. 오로지 이제 우승이라는 한 가지 목표가 있고 크리스 폴이 내년에 내가 은퇴할 가능성은 없다. 다음 시즌도 현역으로 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러셀 웨스트브룩 같은 경우가 지금 관건이긴 해요. 왜냐하면 웨스트브룩은 다음 시즌을 앞두고 연간 3일 정도의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 옵션의 발동 여부를 6월 29일까지 정해야 돼요. 웨스트브룩의 결정에 따라서 이 두 명의 거치도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 폴은 2010년대 클리퍼스의 랍시티 전성기를 이끌었고요. 카일 라우리는 뭐 지금 랩사스를 떠나서 또 마이애미로 갔다가 또 필리로 왔고 이제 뭐 전임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만 자, 이 두 명의 또 가치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클리퍼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도노반 미첼의 거치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클리블랜드는 또 새 사령탑을 놓고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코치로 재임하고 있는 케니 애킨슨을 데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도를 했는데요. 댄 길버트 구단주는 일단 클리블랜드의 새 감독 선임에 굉장히 높게 관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클리블랜드 구단 자체는 케니 애킨슨을 가장 영입 후보 1순위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댄 길버트 구단주는 유타 재즈에서 도노반 미첼을 가르친 적이 있는 이 자니 브라이언트라는 코치에게도 아주 깊은 관심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니 브라이언트는 어시스턴트 코치 역할은 풍부하지만 풀타임 헤드 코치는 한 번도 맡은 적이 없고요. 이 케니 애킨슨은 브루클린 네츠에서 활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카이리 어빙, 케빈 듀란트 오고 나서 잘렸죠. 그리고 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어시스턴트 코치로 재임을 하던 와중에 샬럿 호네츠와 계약을 맺었는데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샬럿 팬들은 이제 케니 애킨슨을 굉장히 싫어하죠. 과연 미래가 좀 암울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코치로 남을지 아니면 클리블랜드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지 또 지켜봐야겠죠.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FA 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리치 폴 에이전트에 따르면 르브론 제임스는 FA를 선언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레이커스를 떠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뭐 르브론 제임스가 클리블랜드에 있을 때도 계속 뭐 1+1 계약을 맺으면서 또 팀과 연장 계약을 맺었었고 LA 레이커스 와서도 결국에는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연장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FA를 선언한 게, FA로 풀려난 게 레이커스와 이별을 뜻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르브론 제임스가 레이커스를 떠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가족들, 그 다음에 뭐 또 자식들 교육도 지금 걸려 있고,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급의 선수가 이제 또 팀 옮겨서 욕 먹느니 레이커스에서도 도전하면 훨씬 더 그 그림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또 레이커스가 아직까지 감독을 선임하지 않았고 뭐 여러 가지 또 불투명한 상황들이 놓여 있지만 또 반대로 앤서니 데이비스랑 확고한 그런 또 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선수도 있고 그리고 또 르브론 제임스가 레이커스에서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전임 미답의 기록을 세웠잖아요. 4만 득점, 그리고 또 최다 득점,
그리고 또 뭐 2020년 버블에서 우승도 달성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르브론 제임스가 레이커스에 잔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르브론 제임스가 이런 35.3분 뛰면서 저 나이에 25.7득점, 7.3 리바운드, 8.3 어시스트, 필드골 54%, 3점 41%, 커리어에서 3점이 40% 넘겼던 적이 딱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 그만큼 여전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고 또 올 NBA 서드 팀을 또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는 아마도 페이컷은 없을 것이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2+1의 계약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총 3년 계약을 맺고 첫 2년은 풀 개런티, 마지막 1년은 플레이 옵션을 넣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의 거취에 피닉스 선즈와 필라델피아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르브론 제임스가 클리블랜드를 두 번째로 떠났을 때 2018년이었죠. 그때 LA 레이커스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그 전에 필라델피아와 미팅하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필라델피아는 오랜 시간 르브론 제임스에게 관심이 있었고, 물론 르브론 제임스와 또 필라델피아의 이 데릴 모리 사장 간의 관계가 좋지는 않지만 뭐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리고 현재 필라델피아는 르브론 제임스에게 많은 돈을 쥐어줄 수 있는 그런 이 셀러리 캡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 피닉스 선즈 같은 경우는 찾아보니까 굉장히 꿈이 원대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닉스 선즈가 지금 1라운드 22순위 픽을 지니고 있는데 그걸로 브로니 제임스를 뽑을 테니까 우리가 셀러리 캡 막혀있지 않느냐, 아들 뽑아줄 테니까 미니멈으로 와서 베테랑 미니멈으로 와서 뛰어달라, 이런 바람이더라고요. 굉장히 좀 황당한 뭐 루머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황당한 계획이 아닐 수가 없는데, 하지만 NBA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만약에 한 달 뒤에 열리는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22순위로 피닉스 선즈는 브로니 제임스를 셀렉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LA 레이커스를 제외한 피닉스 선즈와 필라델피아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왼쪽에 있는 이 이미지가 뭐냐면 LA 레이커스를 제외한 르브론 제임스의 행선지 배당이에요. 그래서 지금 플러스 750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뜻입니다. 가장 이 돈을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행에 걸었을 때 제일 적은 돈을 받을 수 있지만 확률은 높다는 거죠. 그래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리턴이 현재 행선지 매당 1위고요. 두 번째가 마이애미 리턴입니다. 그랬을 때는 뭐 사인 앤 트레이드가 되겠죠. 그 대상은 또 지미 버틀러가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지미 버틀러와 마이애미 사이에 좀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연장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펠라엘리 사장이 또 지미 버틀러를 저격했었죠. 플레이를 하고 나서, 경기에 뛰고 나서 씨부려라. 안 뛰고 나서 그런 얘기하는 거는 멍청한 헛소리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3위가 뉴욕 닉스인데 뉴욕 닉스도 역시나 뭐 사인 앤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닉스는 줄리어스 랜들을 팔 수 있고, 보얀 보고노라비치라는 뭐 셀러리 덤프는 아니지만 어쨌든 베테랑이 있고, 그 다음에 뉴욕 닉스는 1라운드 픽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닉스가 또 여기에 이름을 올렸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지금 행선지 4위네요. 그래서 워리어스와 레이커스 간에 트레이드를 문의하기도 했었죠. 워리어스 구단에서 공식적으로 올해 있었던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르브론 제임스를 혹시 트레이드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구단주 간에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애틀란타 헉스, 시카고 불스, 필리, 댈러스, LA 클리퍼스, 뉴 올리언스 펠리컨스 등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들의 공통점은 뭐 사인 앤 트레이드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필리처럼 셀러리 캡이 비어 있거나, 아니면 뭐 1라운드 픽이 뉴욕 닉스처럼 많거나, 아니면 뭐 줄리어스 랜들 혹은 뉴 올리언스의 뭐 브랜든 잉그램 같은 이런 선수들, 팔 수 있는 자원들이 많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0팀들이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과연 레이커스 남을지 아니면 이 10팀 가운데 한 팀으로 옮기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컨퍼런스 결승도 뭐 한 팀의 독주로 인해서 빨리 끝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시즌을 맞이하는 팀이 더 늘어나게 될 텐데, NBA의 또 다른 재미는 또 오프시즌이잖아요. 시즌만큼이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루머들, 또 확정된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또 이렇게 정리해서 저희가 컨텐츠로 만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